어느 정도 예상이 됐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치러졌던 일본 총선에서 집권당이죠. 자민당이 압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때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아베노믹스가 어떤 길을 향후 걷게 될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큰 관심사인데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참 이 문제만큼 중요한 현안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사 안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이 부분 말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베 기관차가 기름을 다시 채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총선 결과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번 총선이 치러진 것은 사실 지난달에 아베 정부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난 이후부터죠. 네. 해산한 그 배경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지 2년이 되면서 예상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카드 이외에는 없었죠.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네, 승부수를 띄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3대 평가기관의 하나고 가장 영향이 높은 무디스가 역시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아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본의 국가 채무 문제를 아주 이렇게 경제 현안으로 아주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사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우리도 이런 점은 좀 배워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역시 국가가 어려울 때는 일본 국민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본인 자신에 오는 어떤 부담, 희생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번에 선거 결과 압승해서 이렇게 보여주듯 아베 총리의 아베 정부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배경인데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일면톱에서 보면 아주 화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신은 한국의 미래를 두렵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하는 아주 경문 비슷한 이런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기자 중에서도 하영춘 부장이 굉장히 강도 있는 글을 많이 쓰고 좋은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글을 보면 사실 대조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일본 국민들은 사실 나름대로의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제를 살리자 하는 측면에서 불만을 본인 자신의 불만을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는가 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글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혼탁하죠. 그런 것이 아마 대조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일본의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합이 압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는 투표율이 저조된 것, 투표율이 아주 낮은 것, 이것은 아베 정부가 3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베 총리가 이번 압승으로 사실상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베 정부 자체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떤 행보를 걷게 될 것인가 이 부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중의원을 해산하면 반드시 내각을 이렇게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의원을 해산을 통해서 이번에 총선 결과에서 압승을 거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책 행로에 있어서는 지금의 집권 2기 총리를 비롯해서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를 비롯해서 아베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총사퇴가 조만간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베 총리가 다시 선출되고 아베 총리가 다시 선출되는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3기의 내각 구성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집권 2기의 내각보다는 더 우경화 경향이 높은, 그래서 민주당의 야당인 민주당의 견제가 없이 우경화 경향이 높은 이런 내각으로 채워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제 정치적인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경화 쪽으로 이렇게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면 사실 집권 3기에 우리와 대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 상당히 우려가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집권 3기를 맞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가 사실상 장기 집권 말씀하신 대로 장기 집권 체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한쪽은 우경화 경화 쪽으로 장기 집권 체제가 되는데 국민들은 사실 이번에 총선 결과에선 아베 정부에 힘을 실었긴 했지만 국민의 감정이 이렇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그 지지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 그 정부가 상당히 장기 집권을 일종의 이런 것을 그 반쪽짜리 정부라 하는데요. 반쪽짜리가 정부가 되지 않겠냐 하는 각도에서 앞으로의 그 행로가 그렇게 사실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겨강화경에 크고 장기 집권 체제가 마련한다면 사실상 순탄치 않으면 그 순탄치 않은 것을 예정대로 행로,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어떤 예측 가능한 행로를 무너뜨리고 독립적으로 고집적으로 갈 수 있는 성향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앞으로 정책 추진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사.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득표율이라든가 아니면 자민당 단독으로도 뭐 과반을 넘었다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듯 보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투표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국민의 신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아베노믹스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어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좀 문제점도 제기는 됐지만 그러면은 그런 필요한 부분에서 좀 수정은 가되 기존의 아베노믹스는 그대로 밀고 나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예상이 가능할까요? 네. 이 아베 정부가 또 아베노믹스가 재신임을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 증시에서는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겠나.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그 앞날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쪽으로 아마 해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일단은 그런 시각은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뿐이 없다. 선택일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3의 그 대안이 이렇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이미 아시겠습니다는 가장 먼저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재정 지출 문제인데요. 이 재정 지출 문제는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배경에 있어서는 이 국가 채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소비세 인상을 2차 소비세 인상을 연장할 걸 계획을 해서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 채무를 이렇게 위험수에 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일본의 그 국가 채무를 줄일 걸까 하는 측면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유일하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세 인상은 1차 소비세 인상이 올해 4월 1일이라 했으니까 2차 소비세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소비세 인상하는데 당신 소비세 인상하는데 무슨 얘기냐? 근데 2차 소비세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달. 이걸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무너졌다면 사실 부디입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 측면에서 사실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그 대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금리는 더 이상 내릴 수는 없다. 일부 사람이 마이너스 금리를 얘기하는데요.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가 금리가 없습니다. 시장 금리는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로 유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금리는 마이너스로 유도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전문가의 얘기는 상당 부분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보면 나머지 길이 발권력을 동원한 아베노믹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은 아베노믹스뿐이 없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돈을 계속해서 풀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도 아베노믹스가 반드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 충격요법을 해서 정책의 신호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성이 이렇게 높아지면 거기서부터는 성장의 축을 돌린다든가 재정의 건전에 투기를든가 해서 많은 내용을 이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그렇게 동원한다 하는 아베노믹스의 추진은 사실상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이렇게 변화가 모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적인 변화는 모색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 아베노믹스가 그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좀 종전처럼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예상도 합니다. 워낙 부작용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축에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하는 첫 번째 축에 주력해왔던 사안입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 아베노믹스 추진의 이전에는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 같은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기능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그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프라이스 메커니즘 작동한다면 경제권을 반영해서 엔화가 약세돼서 수출이 증대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일본은 UC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베그가 주장했던 그 안전통화에 저주 걸려서 경제 안 좋으니까 엔화가 오히려 거꾸로 강세가 되니까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어려운 이러한 그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시장에 맡겨놓으면 더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려서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위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상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동된 배경이 개인적으로는 하마다 씨랑 같이 한국 그 경제 컨퍼런스에서 2번이나 걸쳐서 초청했을 때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왜 태동된 배경인가 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가장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추진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지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7.4%, 그 다음에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에서 저점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또 앞으로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계속해서 추진할 때에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엔저 효과는 반드시 거시경제 이론에서 보면 마샬 러너 조건을 충족해야 엔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수출 수요비의 탄력성, 수입수의 탄력성이 더해서 1보다 커야 되는데요. 네. 단가, 엔저에 따라서 단가 떨어지면 물량이 그만큼 쭉 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이런 가격 이외의 경쟁력이 수출 상품의 주력이기 때문에 엔저에 따라서 단가 떨어지면 물량 증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수출이 금액이 떨어지고 피고파기 크니까 금액이 떨어지고 결국 무역 적자가 이렇게 2년 동안 확대되는 상태에서 외수 기여가 떨어지니까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정 없이 그대로 추진하다간 지난 2년 동안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작용은 노출되는 겁니다. 네. 원래 정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인위적 정책이 추진했는데 이게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만 노출되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아무리 강도 있게 이렇게 구조조정을 추진해도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면의 부작용, 노조의 심해된가 뭔가 해가지고 부작용이 노출되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런 각도에서 해설하시면 시각에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아베노믹스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악력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앞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말씀드렸고 들여다보면은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았었지만 사실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일반 국민들의 그 불만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압승을 거두었던 집권당의 의석수를 확보해 준 사람이 60세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네. 하나는 이분들은 1950년서부터 사실 민주당 2000년대 민주당에 넘어가기 전까지 일본의 압축 성장, 다시 말하면 2차 세계대전의 폐열에 극복하고 사실 단기간에 압축 성장할 때 수출 지향적인 이런 일본의 그 전략을 취했을 때 주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민당과 사실상 이 60대 이상의 고령화는 일본 경제를 같이 이끌었던 주체들이다. 고도 성장의 어떤 향수를 같이 그렇습니다. 공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 경제가 어렵고 자민당의 아베 정부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엔저에 따라서 사실 빈부격차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대부분 일본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상당분 자산을 축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그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은 이분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기존의 금융자산 갖고 이렇게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크게 엔저에 따라서 발권력에 따라서 아베노믹스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인 자신의 완충 능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다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젊은 층이 되겠습니다. 50대의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엔저에 따라서 일본의 수입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엔저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소위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고통을 50대 이하들이 직접적으로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 잘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민당에 대해서 50대 이하 계층들은 그렇게 특별한 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네. 그러면 경제 실리 추구, 자신의 체감적인 경계에서 선거 투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투표에서 보면 자민당을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당을 줄 것이냐 이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 이하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축적 비율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엔저에 따라서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데 그 희생의 담보가 뭐냐. 네. 60대도 가고 50대 밑으로 가지만 50대들은 진짜 피부적으로 금융자산이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왜냐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과정에서 본인들이 대학에 나와서 부모의 곁을 나와서 사실상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기간 동안 한 번도 경제가 회복다운 회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엔저에 따라서 발권력이라는 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자, 한 번도 경기 30년 동안 한 번도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까 이번에 투표율이 낮았고 네. 결과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야당에 줄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베노믹스가 계속해서 추진할 때는 50대 이하 계층에 네. 사실 저항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거 유세 기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는 이 대목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 국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들여다봤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자, 엔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정이나 보완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추가적으로 지금에서 엔저를 계속 끌고 간다? 뭐 아베 정부 입장에서도 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예. 2년 동안은 발권력 동안은 엔저의 제 한 가지, 제 첫 번째 축을 중심으로 했다. 네. 이게 아베노미스의 실체 전부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일부 사람이 아베 총리가 이렇게 압승을 거둬서 아베노미스를 그대로 추진하는 건 맞죠. 근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이 문제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발권력 동안은 엔학 약세 쪽에 이렇게 축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축. 성장이라든가 재정의 건전화 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축과 세 번째 축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제는 돈을 풀어서 엔저를 대는 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에 해당되는 거지 이 충격요법을 집권 2기에서 집권 3기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이 충격요법이 아닙니다. 충격요법이 상시하는 네. 사실 충격요법이 아니죠. 심장 박동을 죽어가는 사람한테 심장 박동을 계속해서 두들기면 어떠냐 하면요. 그게 사실상 그 부분에 의해서 효과가 있을 때만 두들기는 거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두들기면 환자를 더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발권력 동안은 엔저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구조개혁적으로 그만큼 국민의 신뢰가 얻었으니까 구조개혁과 같은 아주 국민의 어떤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그 구조적 쪽에 상당 부분 이렇게 초점을 두지 않겠나. 이걸 통해서 재정의 건전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총선 직전에도 그렇다 하리 효과가 일본의 그 엔저를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충격요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엔저를 통해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경기 부양,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난다든가 그다음에 가장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가장 나쁜 행위에 해당되는 국가 채무의 개선 문제, 이 문제는 엔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본인 자신도 중앙은행 총재도 발표하고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용인할 수 있으면 120엔 이상을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베노미스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건 맞다. 근데 그동안 시청자분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발권력 동원해서 엔저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서 엔달러 환율 130엔, 140엔으로 밀어 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은 또 다른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아베 정부 입장에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체감 경기라 그럴까요? 그리고 반쪽 정부가 탄생했다는 이런 오명을 떨치고 지지를 또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될 텐데 앞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엔저 통해서 수출 기업들이 참 많은 이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임금을 좀 올려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일본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열리거든요. 이 자리에서도 그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눌지 궁금합니다. 예, 결국 이제 2차 성장축, 네. 3자 재정 건전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
노와 사와 정간. 네. 이게 경제 주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정책을 공급하는 정책 당국, 그 다음에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와 노동자 이런 측이 되겠죠. 국민은 뭐 그 속에 속해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노사정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지난 2년 동안 엔달러 환율을 77엔에서 120엔대까지 가는 상태에서 가장 이득을 본 계층이 뭐냐 하면 역시 일본의 수출기업이거든요. 네. 일본의 수출기업은 앉아서 과거에 1달러 수출하면 78엔 받은 것, 77엔 받은 것을 지금 120엔 가니까 얼마큼 수출이익이 증가했습니까? 환율만으로 그냥 이득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도 엄청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수출기업의 이익이 사실상 본인 자신의 경쟁력 개선 없이 이렇게 이익을 했으니까 일종의 엔저했다는 특수이익이거든요. 그러면 당신네들만 갖지 말아라 하는 상태에서 오면 결국 이렇게 일본의 그 하마다 고이치 씨가 이게 아베노믹스를 이렇게 고안한 데에는 이렇게 특별 이익을 사실 근로자에게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네. 형태로? 임금 상승을 통해서. 그러면 근로자에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 가처분 소득이 나오면 일본은 민간 소비가 GDP 기여에 대해서 68% 정도 차지하니까 쓴다. 오케이, 쓴다. 그럼 경제 회복된다.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 또 한 가지는 수출 기업의 1차, 2차 벤더들, 주로 중소기업이 되겠죠. 중소기업에게 제발 좀 공급 단가를 올려라. 좀 후려치지 말고 공급 단가를 올려줘라. 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의 계층상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국민의 저번에 깔고 있는 고용을 지금 받쳐주는 측면이거든요. 한국도 중소기업들이 약 90% 이상이 고용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1차, 2차 벤더들한테 좀 특별 이익을 나눠줘라. 공장 단가를 좀, 공급 단가를 올려줘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엔저에 따라서 수출이 기업들이 이익을 헛다 하더라도 미래가 불확실하다. 예.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상승 주겠습니까? 안 주죠. 축적으로. 예. 예. 공급 단가 이쪽에 있으면 안 주죠. 예. 왜냐하면 기업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사실상 지금 상태에선 우리나라의 지금의 기업들 마찬가지로 현금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율적인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용자와 중소기업 간에 이렇게 자율적 메커니즘에서 해석이 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그 총선 결과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의 다수당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노사정 간에 다시 말하면 임금 상승을 해라. 공장 공급 단가를 올려라 해서 노사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이끈다. 네. 이게 바로 역바세널 협정이다. 예. 일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역바세널 협정이다. 이걸 이끌기 위해서 아주 오늘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네.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를 열린다. 이런 점은 좀 우리 그 국회의원분들이 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정적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경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을 가져가는 측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배울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일본의 총선 이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이 그렇습니다. 집권 3기 아베 정부, 뭐 또 중연이 해산되다가 이런 일만 없다라면 2018년까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3기 출범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갈등이 심해질 거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우경화 행보를 보였던 자민당이 또 지지를 워낙 또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 말씀 안 나눌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동북아 질서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역시 이런 점은 중국에서 먼저 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총선에서 일본의 그 자민당 정부가 물론 연립이긴 하지만 네. 압승을 거둘 것을 예상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총선 이전서부터 상당히 일본의 저항적인 세력을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었죠. 네. 그런 것이 골수란히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석수가 사실상 야당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그동안 제약되어 있던 모든 것을 이렇게 그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그 의석수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게 뭘까? 이미 제2의 그 대동아 공영권에서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평화헌법 이런 문제가 그동안은 사실 일본의 제2의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든가 이런 게 저지 세력이 됐는데요. 예. 이번에 의석수 확보를 해서 이것도 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집권 2기에 더 초우경화 경향의 내각으로 구성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런 쪽에 그 개혁이 된다면, 개헌이 된다면 상당 부분 주변 국가의 갈등 문제에서는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 나오는 이렇게 총선 결과에 동북아의 그 국제 정세에 분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경제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의 그 엔저에 따라서 한국도 원엔 동조화 추세로 대응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위안화 그 절하 쪽으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측면을 본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아시아 지역에서 환율 전쟁을 불가피하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베노미스가 이번에 선거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추가적으로 발권력을 동원하거나 엔저를 더 추진할 경우에는 결국 아시아 지역의 환율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선진국 간의 통화정책 차별에 의해서 어차피 선진국의 통화정책으로 차별에 의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되고 일본과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돈을 푸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네. 이게 환율 전쟁이 불가피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오랜만에 아시아 국가의 자발적으로 환율 전쟁이 아시아 지역에서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상 자민당의 선거 압승 이후에 주변국들은 네. 어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국가 신용 등급 강등과 상당히 궁지에 몰렸었던 이 아베 정부의 또 승부수였죠. 중요한 중년 해산 이후에 총선 결과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